미술관의 의뢰로 오후 3시라는 미술관 전시의 평문을 제가 썼거든요. 이 영상은 그 오후 3시에 대해서 제가 쓴 평문을 요약한 영상입니다. 오후 3시는 두 미술관의 교류전인데요. 처음에는 전남도립 미술관에서 열렸고 뒤이어서 경남도립 미술관에서 전시가 이어졌어요. 초대된 작가가 전남과 경남에서 각 7명씩 총 14명의 그룹전이었습니다. 전시는 5월 26일까지 했기 때문에 이미 끝났지만 한국 주류 미술의 현재 흐름을 짚을 만한 예시로 이 전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늦게나마 유튜브로 다루기로 했어요. 전시 제목인 오후 3시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에서 따온 거래요.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오후 3시는 뭔가를 하기엔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시간이다. 이 말은 활동하기에 충분한 낮 시간이긴 해도 어떤 결정을 내리긴 좀 머뭇거리게 만드는 오후 3시에 빗대서 젊은 미술가들의 불안과 가능성을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전시 평문을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한국 동시대 청년 미술가가 당도한 시간 오후 3시. 자, 이 오후 3시는 미술관의 의도하고 또 별개로 어느 미술가가 현재 도달한 완성도의 지표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완숙한 지위에 다다른 극소수의 약간 중장년 작가를 정년만찬이 열리는 오후 6시에 빗댈 수 있다면 지금 동시대 주류미술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에 대해서 점심시간이 끝나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오후 3시에 빗댈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번 전시에 초대된 경남 전남 지역의 그 14명 작가들은 미술계 오후 3시 언저리에 당도한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그 중견 작가들이 머물고 있는 저녁 만찬 시간대로 아마 서서히 이동할 테고, 일부는 여전히 오후 3시 언저리에 계속 머물 거고, 또 일부는 아예 시간대에서 종족을 감출 겁니다. 이게 미술 생태계에 참여하는 이들이 각자의 시간을 맞이하는 방식이죠. 동시대 미술 안에서 주류는 전체 미술 인구 가운데 소수겠죠. 그러니까 당대 지배적인 미적 흐름을 타면 그게 주류 미술이 됩니다. 동시대 미술의 주류하고 비주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는 그 대중음악에 보통 빗대요. 그래서 조용필이나 이선이나 나훈아 같은 옛날 대중 스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1980년대 대중음악계의 주류였고 그때 전성기를 누렸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게 도무지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이 조용필, 이선희, 나훈아가 만약에 전성기 시대의 가창력과 나이와 외모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2024년도에 재등장한다면 한국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돌풍을 만들까? 전혀 가능하지 않죠. 왜냐면 이 옛날 가수들의 가창력하고 음악성은 아마 평가는 받겠지만 이 세 가수가 입지를 다진 장르가 록, 리듬앤블루스, 트로트잖아요. 근데 지금 대중음악계 주류 장르는 4인조 내외 댄스, 일렉트로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가수들이 그 약간 전성기를 누렸던 음악 장르는 2024년도 한국 대중음악 지형에서는 확장성이 낮습니다. 물론 요 몇 년 사이에 트로트가 좀 큰 인기를 끌긴 했지만요. 대중예술도 그렇지만 동시대 미술에서 주도적인 미적 흐름과의 밀접 여부에 따라서 그 작가가 주류가 되기도 하고 비주류가 되기도 합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동시대 한국 미술에서 주류는 미디어 아트하고 설치 미술이 분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동시대 미술의 주류는 이렇게 뭐 미디어 아트다, 설치 미술이다 이렇게 몇 개의 장르로 이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미술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난해한 작품들이 주류가 됐고 스타일도 대단히 다원화됐죠. 그래서 작가가 쓴 작가 노트를 읽고서도 간신히 납득할 만큼 굉장히 난해졌습니다. 아무튼 지금 동시대 미술의 주류 경향이 제가 평문을 썼던 전남, 경남 청년작가 교류전이 오후 3시에서 아주 두루 관찰됩니다. 주류 키워드는 이래요. 동양화 뉴웨이브, 새로운 회화, 장르적 구분을 벗어난 실험, 사진 강세, 그리고 관계미학,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허무맹랑한 세계에 대한 풍자,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모두가 전남, 경남 청년작가 교류전에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동양화 뉴웨이브는 이 전시에서 설박, 윤준영, 하용주에게서 관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용주의 10여 년 전 작업이 여기 이번에 출품됐더라고요. 예전에 저 서울에서 이 작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티첼리가 떠오르기도 했고 이 작품에서 템페라와의 표면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이런 연상작용이 공간적 재구성을 발견해서 서양 회화의 도약점을 이루었던 르네상스 시기의 화풍하고도 좀 연결된다는 생각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회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전시에서는 최승준, 설박, 김설아, 박인혁이 아마 여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앞서 이게 동양은 유해부에 포함시켰던 설박은 자연의 형태라는 단일한 주제로 무정형한 자연을 세모나 어렴풋한 원통이나 뭐 번갯불 같은 다양한 단순한 도형으로 환원시켰더라고요. 이 연작은 자연이라는 게 원래 구체적이긴 하지만 정의하기 너무 폭넓은 대상이잖아요. 이거를 단순하고 형언하기 힘든 도형으로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박의 작품은 구상대 추상이라는 옛날의 이분법으로 읽히지 않는 구상이면서 동시에 추상쯤 되는 작업 같습니다. 최승준의 경우는 현대인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이미지 과잉 시대에 회화가 대처하는 방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냅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스냅 사진처럼 흔한 순간 포착을 그림으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다국적 생수 기업의 영상 광고 가운데 한 스틸 화면을 아무 설명 없이 회화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서사가 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새로운 회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상인지 추상인지가 불분명하고 스토리를 기본적으로 별로 탑재하지 않는 거. 그래서 구상적 회화조차도 스토리의 역할이 매우 낮죠. 세 번째는 관계미학을 들 수 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 광주 비엔날레 예술 감독이 프랑스 기획자 니콜라 브리오로 이게 선정이 됐죠. 니콜라 브리오가 쓴 책 이름이 관계미학이죠. 그래서 작가의 독보적인 창작보다 제3자의 개입으로 작업이 완성되는 거. 이 전시에서는 이정희, 정나영, 김원정이 관계미학하고 좀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미학은 젊은 작가들 작업에서 좀 두루 발견돼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이정희의 담요 드로잉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던 해에 다양한 3.1절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이에 반해서 독립운동가의 생가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됐대요. 그래서 표지석이라는 게 원래 단단하고 이게 고정된 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로 안 만들고 담요로 만들었어요. 담요라는 게 쓸어버리면 그 의미가 이게 사라지는 재료지 않습니까? 독립유공자의 현실을 빗대기 위해서 담요로 이 표지석을 만든 거겠죠? 네 번째 주요 키워드는 사진 강세인데 이 키워드하고 연결된 사람은 조현택인데요. 조현택은 초기 사진술 가운데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해서 작업을 만들었더라고요. 카메라 옵스큐라는 방의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 안에 작은 구멍을 내면 바깥 세계가 상하 좌우가 바뀌어서 투사가 되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전남 일대랑 중국의 빈집을 찾아서 실내 공간에 투사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키워드로는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들 수 있어요.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하면 1980년대 민중미술을 들 수 있을 텐데 그 이후로도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은 시대 상황이 어떻건 간에 미술계 주류의 고정된 키워드로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감성빈의 회화 그리고 한예림의 영상 작업이 여기에 속할 것 같고 넓게 보면 김원정의 테피스트리 작업도 여기에 들 것 같습니다. 한예림은 밀양 송전탑 설치 문제로 찬반이 갈라진 지역 공동체 불화를 다뤘는데 단순히 현지인을 인터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송전탑에 선이 있잖아요. 전선 이게 마치 분산됐다가 확 합쳐졌다 뭐 이걸 막 반복하는 것처럼 영상 편집을 했어요. 이런 모습이 공동체의 불화를 가시적으로 연출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 다섯 번째 주요 키워드로는 장르적 사유에서의 탈피가 있는데 이건 주류 미술판에서 고르게 관찰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또다시 한예림의 영상 작업도 이 안에 속할 것 같고 노순천의 공중에 떠있는 드로잉을 닮은 입체 조각도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장르가 다른 두 개를 혼합하게 되면 새로운 미적 확장성이 생기죠. 그리고 끝으로 주류 문화에서 동떨어진 비주류의 어떤 독특한 세계관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다루는 게 있어요. 정현준의 단채널 영상 작업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주제는 역설적으로 주류 미술계를 읽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가 본인의 성장기를 우회적으로 묘사한 정의훈에게 라는 영상 작업에서는 수도권과는 결이 다른 그러니까 이 경상도죠. 그러니까 그 경상도 지역의 어떤 인간관계 문화를 28분 내에 전달했고 그 안에서조차 다시 또 위계가 창원과 장유라는 지역으로 나뉘더라고요. 이걸 전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작업이 노인과 호랑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이거는 호랑이가 국내에서 멸종했지 않습니까? 근데 호랑이가 멸종하지 않았다고 믿는 어떤 노인의 황당무계한 뚝심을 추측하는 영상입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미술대학은 천재적인 소질을 갖춘 화가나 조각가를 키워내는 곳이 아니다. 학생들은 항상 도서관에서 책을 대하고 작업실에서는 자신의 창조물을 대하면서
예술의 의미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1980년 9월 15일. 이게 누가 쓴 글이냐면 이번 전시에 선정된 노순천이라는 작가가 서울에 있는 김종영 미술관의 기획전 어떤 변화에 초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죠. 봤더니 전시장 벽면에 김종영 선생이 쓴 미대생관념이에요. 근데 이 45년 전 쓴 미대생관념이다 보니까 지금하고의 현실하고는 천양지차죠. 원래 모든 종류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미술도 변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미술이 우리가 전에 알던 것하고 전혀 다른 무엇으로 변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르게 변하는 게 지금의 주류가 됐어요. 김종영 선생님이 지향했던 미대생의 관념은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긴 한데 지금 미대생 개념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대생들은 이 시계로 비유했을 때 오전 시간대에 머물다가 종족을 감추는 일이 많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미술이 많이 변화했는데 전공 과목은 크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대생들의 전공에 대한 애착이 깊어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미대생들한테 졸업 후에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주저없이 디자인 회사에서 일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학생이 많고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적어요. 이 오후 3시의 전체 명칭은 전남 경남 혹은 경남 전남 청년작가 교류전 오후 3시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경남하고 전남이 상생발전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라고 해요. 문화는 곧잘 전시회 관람이나 영화 관람이라든지 모바일로 웹툰 보기라든지 이것처럼 사람들이 소비하는 취미생활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정작 문화의 힘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의견이 다른 둘을 화해시키고 공존할 때 오히려 문화의 힘이 느껴집니다. 경남하고 전남은 지역 문화가 다르죠. 정치적 지향점은 정말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 둘을 화해시키는 것은 정치적 액션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이처럼 문화적 협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어요. 청탁받은 정시 평문에서 제가 말미에 짧은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거를 이 영상에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에서 내내 미술의 정의가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변화돼서 한두 개의 주요 키워드로는 판독하기 어려울 만큼 난해졌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평문을 맨 처음에 의뢰받았을 땐 초대 작가 14명한테 동일한 분량을 할당해가지고 논평을 할까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역부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변화된 그 작가들, 14명의 작가들이어서 제가 일일이 거기다 논평을 달기 어려워서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평문을 쓰게 됐습니다. 14명 모두에게 고른 지면이 돌아가지 못했지만 이 14명 모두 지금 한국 동시대 미술의 오후 3시경에 당도한 작가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